적당히 살자. 아리스토텔레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만큼.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호텔 예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호텔에서는 진행 예식을 하니까 식이 끝난 후에 앉아있는 테이블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좌석에 다 차서 불가피하게 입구 쪽에 서 있는 하객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비슷한 식대의 메뉴가 있는 호텔 내 다른 식당으로 안내받고는 한다. 식을 마쳤을 때 입구에서 나를 포함해 30여 명의 하객들이 서 있었다. 웨이터가 신랑 쪽 혼주에게 가서 2번이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혼주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웨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은 혼주가 원하지 않으니 기다렸다가 식사하라는 것이었다. 혼주가 경황이 없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시 추가로 계산될지도 모르는 식대를 어떻게든 아끼고 싶어하는 인상이었다. 혼주들끼리 식대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 복잡한 사안이 있었을 수도 있다. 나는 일행이 없었던 터라 식사를 위해 굳이 30분 정도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왔는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20여 명 정도는 되었다. 축하해주러 온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나가겠는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팠는지 예전 시골 허름한 예식장에서 먹었던 불고기 전골과 회 무침이 떠올랐다. 축일의 미덕은 찾아온 손님에게 기다림이 아니라 넉넉한 푸짐함을 베푸는 게 아니던가. 호텔에서의 혼주는 가게 상황을 고려해 추가 비용이 걱정되지 않을 예식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용에 맞았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화를 내는 일, 돈을 주거나 써버리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적당히라는 말은 완벽을 기하지 말고 대충 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전 그대로의 의미는 마땅히 알맞게라는 뜻이다.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사람은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더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별개로 가장 적당한 정도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도껏 해라는 말을 쓴다.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과불급을 피하라인데 이 말이 바로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라는 중용의 정신이다. 과유불급의 의미. 젊을 때에는 무엇이든 너무 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친절한 건 어떨까? 너무 배려하는 건 어떨까? 너무 사랑하는 건 어떨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건 어떨까? 싫어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싫어하는 건 어떨까? 다음은 공자가 제자와 나누었던 대화다. 자공, 자장과 자로 중 누가 현명합니까? 공자, 자장은 넘치고 자로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 그러면 자장이 더 낫습니까? 공자, 아니네. 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네. 이 대목에서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 물론 모자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사람이 되는 것도 모자란 사람만큼 나쁘다는 의미다. 이번에는 미치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예를 장자에서 인용해 보겠다. 장자가 가난해서 밥을 굶을 지경이 되자 지인에게 식량을 빌리러 갔다. 지인은 곧 고을에 세금을 거둘 참인데 그때 당신에게 300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오다가 누가 나를 부르길래 돌아봤더니 술에 박힌 자국 속에 붕어가 한 마리 있어서 물 한 바가지만 퍼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남쪽 오나라 월나라에 가서 서강 물줄기를 끌어오겠다고 했네. 그랬더니만 그 붕어가 지금 거처할 것이 없어서 한 바가지 물만 필요한데 무슨 이야기냐며 화를 냈다네. 장자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의 적은 식량인데에도 지인은 나중에 300금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인은 장자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선의로 그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허세를 부리면서 도움을 거절하는 좋지 않은 대응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인간사에서 나중이 들어간 이야기는 대체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아마도 장자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붕어의 비유를 들지 않았던 걸까. 지인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은 일단 밥을 사주고 당장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당연히 나중의 계획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 이 중용의 덕목을 적용해보자. 과식을 피하기 위해 언제 숟가락을 놓아야 할지, 직장에서 업무를 얼마나 하고 컴퓨터를 끌지, 친구의 부탁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지, 자녀를 불러서 잔소리할 때 언제 그칠지, 이번 여행에서 얼마나 지출할지, 경조사비는 얼마나 낼지,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등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정도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선택하는 주체는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동양의 전통을 말하자면 마음 가는 대로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공자는 50세에 지천명, 즉 천명을 알았다고 했다. 우리 시대의 50세는 천명까지는 아니라도 적당히 살아가는 역량 정도는 갖추면 좋겠다. 젊었을 때는 도무지 어느 선에서 그쳐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충분히 많은 상황을 경험했으니 어느 정도 그 선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분노를 비롯한 여러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는 노력하면 적당한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자녀의 결혼을 앞둔 독자가 있다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예식장을 선택하길 기대한다. 아리스토텔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어서 고대 철학을 집대성한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에 답한 내용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있고 그 핵심은 양쪽 극단을 피하는 중용이다.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가운데 중용이 있듯이 중용은 고대 동서양이 공통으로 추구했던 덕목이다. 중용은 균형 잡힌 삶의 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덕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공자, 정직한 행동이란 나의 의협심은 지금보다 어렸을 때 좀 더 강했던 것 같다. 당시 친하게 지냈던 한 선배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는데에도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씩 돈을 구워 빌려준 적이 있다. 이 행위에 대한 공자의 판단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초를 빌리려고 하자 이웃집에 가서 대신 빌려주는구나. 미생고라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공자는 생각이 달랐는데 그 근거로 그가 지나친 친절을 베푼 사례를 제시했다.
믿었던 친구를 배신하면서 혼자 살아남겠다는 사람이 허다한 세상에 친구를 위해 희생한 미생고를 공자는 왜 비판했을까? 그리고 설령 미생고가 적절하지 않고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해도 그게 정직의 덕목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북송시대의 범조는 이렇게 말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면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내 형편이 좋지 못하다면 그러한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직한 태도라는 말이다. 공자가 보기에 미생고의 친절은 중용의 미덕에서 넘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남을 사랑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와 같은 착한 마음을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50대의 인성이란 단순한 착함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상황 판단을 하는 셈이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동료나 가족에게 곤란을 안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목소리 그대로 정직 이야기가 나온 김에 논어에서 한 대목을 더 살펴보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생고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짓없이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까? 공자가 주문하는 거짓없는 솔직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자녀에게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공자가 생각하는 정직은 좀 다르다. 섭공.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공자.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다르네. 내가 아는 정직한 이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네.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게 정직이라면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의 죄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생각한 정직이란 단순히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시하는 그대로를 의미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양심이 가리키는 그대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의 선한 마음은 때때로 사실이 아닌 것, 즉 선의의 거짓을 말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자녀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부모를 찾아왔다고 하자. 그리고 자초지종을 제대로 들을 경황도 없이 경찰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정직은 일단 아이를 숨겨주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서 솔직하게 우러나오는 바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경찰이 돌아간 뒤 자녀와 허심탄회하게 고민할 것이다. 삶이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올바른 삶이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는 우리는 제멋대로 무책임하게 산다고 보지만 공자의 표현대로라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요소도 있고 자칫 악으로 변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동양의 고전은 늘 우리의 마음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방법을 안내한다. 50대가 갖추어야 할 미덕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정의라고 믿는 어린이들이나 어떤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정의와 불의를 무 자르듯이 나누는 청년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제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일관된 하나, 일이 관지, 줄여서 일관이라고 한다.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다라는 뜻이다. 당신을
하나라고 가정하고 세상 모든 것을 관통해 누비며 다닌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의 일도, 고민도, 심지어 우리 혈관 속의 피도 그렇게 시원스럽게 뚫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쨌든 막히는 게 뚫리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어임이 틀림이 없다. 논어에서 이 문구가 나오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공자, 자네는 내가 열심히 배워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가? 제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공자, 아니네. 나는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을 뿐이네. 많은 책을 읽었다고 세상의 이치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세상을 꿰뚫는 하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평생 그림만 그려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평생 음악만 해온 사람과는 달리 갑자기 곡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의 다른 지향성은 창조라는 하나의 웅덩이에서 만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작가는 자신과 다른 영역에서 창작하는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관통하는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함께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다. 진돗개와 고양이는 종이 다른 동물이지만 진돗개를 키워본 사람이 고양이도 잘 키울 가능성이 높다. 진돗개를 키우는 것과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는 서로 관통하는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문학, 철학 등 인문학은 문과 계열의 학문으로 여겨져서 수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철학과 수학이 구별되는 학문이 아니었다. 고대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나 근대의 철학자 라이프니치, 데카르트도 모두 수학자였고 현대 수학을 있게 해준 수학 개념인 피타고라스의 정리, 미적분, 좌표축 등을 만들어냈다. 문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싫어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지만 이리관지의 측면에서 보면 선입견에 불과하다. 문학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수학도 좋아하는 건 양립 가능하다. 진리라는 하나의 큰 웅덩이가 있다고 할 때 문학과 수학으로 도달하는 진리는 하나로 연결된 전체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전공이 개론서든 책의 제일 앞에 학문의 간략한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한다. 문학, 음악, 물리학, 수학, 논리학, 법학, 사회과학을 불문하고 말이다. 그가 습득한 학문이 일리관지가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요즘은 일리관지를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일리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 우리는 50여 년을 살면서 여러 학문을 공부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좋았던 기억들도 그렇지 못한 기억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제각각의 경험인 것 같지만 삶의 진실 혹은 이치라는 하나의 웅덩이에 모을 수 있다. 50세가 된다는 건 그 웅덩이의 구슬들을 모아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50년간 쌓인 우리 각자의 구슬들을 하나로 꿰을 때 별것 아닌 우리의 삶은 빛날 수 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구슬들을 꿰자.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멋지게 50대를 관통해 가자. 오늘을 완전체로 살아가는 법. 우치다 다치로. 적이 없었던 적은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적과 약함을 철학적으로 풀어본 이가 있다. 일본의 사상가인 우치다 다치루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이렇게 정의했다. 적이란 나의 몸과 마음의 기능을 저해야 하는 모든 것이다. 생각해보자.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질병, 과거의 트라우마,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떠오른다. 혹은 준비하는 시험, 과거의 실패, 퇴직의 압력 등도 해당될 수 있고, 가난이나 돈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러한 적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주변에 언제나 있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적, 적이 없었던 상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 장애가 있었던 이들은 이적과 무적의 개념을 일찍이 생각해 보았을 수 있다. 음악 분야에서 보면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니스트나 네 개의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도 있다. 이들이 남과의 비교에 집착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세월을 보냈다면 멋진 연주를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면 50대 이후의 삶은 적들 속에서 괴로움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추르는 무적이라는 개념을 버리자고 이야기한다. 적이 없는 상태를 100점 만점이라고 표현하면 만점인 상태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점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잡을 수도 없다. 누구도 그런 만점 답안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채점을 할 수가 없다. 육상 100m 세계 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세운 9.58초이다. 9.58초는 그의 만점 답안지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50대인 나에게는 남양주에서 사당동을 자전거로 주행해 기록한 87분 30초가 만점 답안지다. 그러니 각자가 만점이라고 여기는 기록들이 있을 뿐이지 몇 분 몇 초가 만점이라는 객관적인 답안지가 애초에 없다. 우사인 볼트도 끊임없이 노력해 그 수치에 도달했을 뿐이다. 다추르는 대학생 시절 무술에 입문했던 당시를 떠올린다. 보통은 어떻게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무술에 입문하는데 워낙 병약했던 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에 대해서 늘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40년 이상 무술을 연마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신체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정보들은 대체로 수치로 제시된다. 이제 다치루의 관점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보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대표적인 것이 평균 신장이라는 수치다. 그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해 수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 비만이 아닌 사람이 어디서 들은 수치에 집착해 늘 다이어트를 하느라 고생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나는 앞서 불행의 두 가지 이유를 남과의 비교, 자신의 과거와의 비교라고 제시했다. 다추르가 언급한 불필요한 정보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다. 우사인 볼트의 9.58초 기록을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규정한다면 나는 달리기 연습을 죽도록 해도 그 기록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늘 부족한 사람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시속 150km 이상의 속구를 던졌던 경험을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규정한다면 구속이 떨어지는 투수는 향후 사망할 때까지 열등생이라는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남양주 직장에서 사당동 집까지 자전거로 87분 30초를 최고 기록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가
그 기록을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규정할 경우 이후 나의 기록들은 열등한 기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새 버전의 몸 사용 설명서를 만들자. 다츠루는 약함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단련한다. 강화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발상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구조화한다. 그리고 그는 신체를 강화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체의 사용법과 움직임을 발견해 습득하는 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의 언어 습득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백지 상태에서 말을 하나씩 배우면서 아이들의 언어 세계가 새롭게 개편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 활동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다. 근육 강화가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증가하는 것이라면 신체의 잠재된 능력을 개화하는 것은 OS의 버전을 높이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에 신체와 관련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육체적인 힘의 증가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육체의 기능과 움직임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몸과 정신의 평행을 이야기했으니 이러한 몸의 진화를 정신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사고를 하면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생각의 근육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적이 없어지기를 소망한다. 질병이 완치되기를, 그 인간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또 예전의 신체적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 질병과 그 인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50대의 신체를 평가하는 수치는 하락한다. 적도, 수치의 하락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나의 삶을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 박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당신의 적은 무엇인가? 혹시 당신의 부적의 상태를 희망하면서 지금도 적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약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침이 100점이다. 20에서 30대 초반의 나는 얼굴이 꽤 괜찮았던 것 같다. 물론 생각은 자유니까. 그때의 사진을 보고 지금 거울 속의 나를 보면 끔찍해서 하루 동안 되도록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아마 나와 같은 50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한 사람은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하할 것이다. 자기 비하 같은 약해짐은 아주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관의 영역이다. 약해짐은 적 때문이 아니라 그 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적은 언제나 있어 왔고 50대 이후 신체적인 적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본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적의 개념으로 정의해 보자면 우리의 삶이란 나의 심신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적들로 둘러싸인 길이다. 그렇다면 인생길에 어떠한 지점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순간이 바로 온전한 나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100점짜리 나를 상정해 놓고 거기서 감점을 해서 자신의 상태에 점수를 매기는 순간 스스로의 약함을 확정짓게 된다. 굳이 점수화해서 말하자면 오늘 아침 일어나서 현실을 대면하고 있는 순간이 100점이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 적들로 인해 약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도 우리는 100점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세상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오늘 아침의 당신이 바로 삶의 기준이다.
50대의 신체는 40대의 신체보다 약하다. 그러나 비교의 태도를 버리면 40대의 나든 50대의 나든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체다. 이 관점으로 살아가면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완성체로 살 수 있다. 지금까지 50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이관호, 펴낸 것은 온더페이지입니다. 물러나는 해는 말이 없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 비로소 보이는 색채와 풍경이 있듯이 인생도 50이라는 시간에 들어서야 비로소 또렷이 보이는 진실들이 있거든요. 일출이 설렘이라면 일몰은 돌아봄이다. 이 아름다운 표현처럼 이 책은 중년이라는 인생의 일몰 앞에 선 이들에게 깊고도 따뜻한 인문학적인 위로를 전합니다. 중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변화의 두려움이에요. 익숙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문득 허무해질 때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되곤 합니다. 이 책은 그 멈춤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 고독, 자존감, 감정 등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다시 살아도 좋을 삶을 제안합니다. 이 책 덮고 나서 마음속에 조용한 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의 일몰은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가? 돌아보면 삶의 절반을 달려온 우리는 어느새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빛나는 추억과 지혜로 재구성할 시간입니다. 이 재구성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들려드렸던 구절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50년을 살면서 여러 학문을 공부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었고 진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추억 등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이라는 웅덩이에 모인 구슬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하자고요? 그 구슬들을 하나로 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멋지게 관통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제 마음에 무척 와닿았던 구절이 여기네요. 오늘 아침이 100점이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나무님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은 그만해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예뻤는데 그때 내 허리가 한 줌이었어. 이런 생각은 이제 넘겨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시절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때가 내 인생의 만점 100점이라면 주름이 드러난 지금의 얼굴은 몇 점일까요? 더 이상 한 줌이 아니게 된 허리는 몇 점을 줘야 될까요? 그리하여 총점이 50점도 안 되는 상태로 남은 인생을 살면 오늘이 50점이면 내일이 40점일 거고 그 다음날은 30점일 거고 이렇게 살아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때가 100점이고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우리에게 100점을 주어야 한다는 말 참 의미로웠습니다. 아침에 씻으러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리키면서 야, 너 지금 100점 이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댓글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한 번씩 적어봅시다. 야, 너 지금 100점이야. I was never the one to write up a song for just anyone. I was always the one to find myself lost in long conversations. Cause I've always been told that things will unfold if you keep on waiting. But then you came along and proved me all wrong. I was so mistaken. Cause you glue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Yeah, you're making me wanna try forever. And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 I was never the one to give up the ghost. No, I was so stuck. I kept on playing my part, wanting to give up cause nothing was changing. But with you it's so clear, and now that you're here I see colors in every spectrum. Guess I finally learned my lesson. Cause you glue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Yeah, you're making me wanna try forever. And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 To myself, and I'm thinking out loud, we won't need nothing else for the rest of our time. And I know it so well, I will always be by your side. Cause you glue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Yeah, you're making me wanna try forever. And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 Cause you glue all the pieces back together. Yeah, you take all my wrongs and make them better. Yeah, you're making me wanna try forever. And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